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 1학기 티베트의 지화 명상 수업을 듣는 이제 수강생 학생들과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부터 3월 16일, 다음 주, 이건 지금 이제 미리 촬영하고 있는 거지만 16일부터 개강인데 아직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염려와 우려가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2주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뭐 항상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면 수업에 대한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뭐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이 강의가 전체적으로 어떤 강의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강의의 개요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걸로 이제 첫 번째 이제 시간은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이제 이 강의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에 대한 좀 기본적인 정보,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16주 정도로 한 학기 16주의 강의로 진행이 되었다면 올해는 15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강의할 수 있는 뭐 수업 일수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내용도 좀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강의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개요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 강의에 대한 어떤 성적 평가, 시험과 성적 평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2주간은 이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될 텐데요. 75분의 동영상을 일단 저희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이제 그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퀴즈, 그러니까 과제와 동영상 두 가지, 그러니까 과제 중심과 동영상 온라인 강의를 하는 형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75분 가량 소요되는 동영상 강의를 시청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이 클래스의 공지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공지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 강의를 보시고 일주일 동안 아마 주말에 저희가 특정 시간에 아마 오랫동안 며칠 동안 이제 퀴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퀴즈를 내고 퀴즈에 답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퀴즈를 풀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이제 시험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강의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는가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그 퀴즈 문제가 한 15문제 정도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15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이 온라인 강의를 이제 시청했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한 걸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퀴즈는 출석 점수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3월 16일부터 이 강의를 볼 수 있을 텐데, 그 주와 그 다음 주, 첫째, 둘째 주 모두 75분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퀴즈를 풀어서 퀴즈에 답하면 그것이 출석으로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강의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뭐 선배들한테 들어봤거나 아니면 뭐 핵심 교양으로 알고 있는데 핵심 교양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생각만큼 선택하는 것이 힘들어서 뭐 또 어쩔 수 없이 이 티베트의 지혜와 명상이라는 강의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강의를 수강 신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티베트 불교나 이제 이런 티베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관심이 없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강의가 티베트의 지혜와 명상이라는 강의고 그 다음에 핵심 교양에 해당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는 그런 강의이고요.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티베트 불교가 아니라 불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불교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 티베트의 지혜와 명상이라고 하는 강의는 인문학 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나 인문학에 가까운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핵심 교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의의 난이도는 수준은 그렇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기본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서 개발된 교과목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강의에 참여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클래스의 이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한 자료와 그 다음에 또 PPT의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강의는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고요. 강의 위주.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는 팀 과제도 많이 제출을 했었고 토론도 했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어쨌든 주로 강의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그 강의에 따라서 질의응답 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강의와 질의응답 위주로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가 어떤 철학과 인문학 강의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뭐 이 중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근데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티베트 불교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이제 서구 유럽에 이제 많이 소개가 돼서 어떤 세계적인 하나의 어떤 흐름이에요. 티베트 불교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소양들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를 이러한 교과목을 개발하게 되었고 또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불교의 흐름 속에서 이제 티베트 불교라는 어떤 종교적, 학문적 가치를 이해하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또 그것이 그러한 목적으로 이 강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교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별로 나와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동국대학교라는 불교대학에 뭐 2년이 돼서 기회가 돼서 들어오긴 했지만 별로 여러분과 크게 관심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 그 다음에 그런 가치를 이해하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과 그 다음에 이 개인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어떠한 그 긍정적인, 특히 이제 행복에 관련된 방안을 모색하는 어떤 안목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것이 목적인 또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티베트 불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제 대승불교, 우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이제 증진될 수 있는 뭐 그런 목적에서 어쨌든 이 교과목이 개발되고 이제 이 핵심 교양으로서 이 강의를 이제 진행하게 된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그 강의에 대한 뭐 아주 간략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이 강의를 진행하는 어떤 책임 교수에 대한 저에 관련된 내용들은 뭐 굳이 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티베트 불교를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티베트 불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가 왜 이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티베트 불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마 다룰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중에서 이제 티베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역사 공부를 했으면 티베트란 말보다 토본이라는 그런 말, 이제 지명이 나올 텐데요. 역사 공부 중에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티베트를 토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토본과 그 다음에 한국과의 관계, 그 중국사를 공부를 하면 이제 토본에 대한 얘기가, 세계사, 중국사를 공부를 하면 토본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현대의 이제 티베트라고 불리는 곳이죠. 티베트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 세계의 지붕, 뭐 이런 말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료에도 보면 이제 그 설산이 보이는 아주 높은, 보통 평균이 해발 3,500 이상이 되는 그런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티베트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나라이고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의 고원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티베트라고 하면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아마 연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티베트의 그런 이미지, 그 설산과 높은 고산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지리적인 특색 때문에 또 티베트라고 했을 때 연상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요기. 그래서 신비로운 수행자들이 먼저 생각이 나죠. 요기는 이제 요가 아시죠? 요가가
원래는 뭐 제어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렇게 수행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을 요기 혹은 요기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티베트에는 예전부터 이런 신비로운 수행자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티베트나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방 연상될 텐데, 기존에 티베트 불교나 티베트라는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은 아마 이것들이 좀 생소한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유럽인들, 지금 이제 티베트 불교는 굉장히 많은 그 서구 유럽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새로운 종교이고 또한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 그러니까 서양인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그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파란 하늘에 그 설산으로 뒤덮인 그런 고산 지역, 티베트 고산과 그 다음에 그런 지리적 어떤 특별한 그런 지리적 배경 속에 있는 신비로운 수행자, 이게 아마 티베트나 티베트 불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혹은 티베트 불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달라이라마. 그래서 달라이라마라는 이 그 분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금시초문이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티베트라는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스님이시죠. 이제 승려가 말하자면 종교와 정치가 일시되었던 재정일치 사회였고,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정치적 지도자이자 종교적 지도자, 그래서 티베트 최고의 수장이 바로 달라이라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티베트를 가장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달라이라마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미국이나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거의 달라이라마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예,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오히려 서양에 더 많이 알려진 그런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라는 분을 통해서 티베트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가 알려지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달라이라마의 지금 1935년 7월 6일생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제 80대 후반이 되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방문하지 못했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국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으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티베트 영토가 중국에 복속돼 있는 식민지 상태이죠. 그래서 뭐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세계사 중국사에서 토번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국가였다가 1950년대에 이제 그 중국 그때는 뭐
중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하여튼 1950년에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죠. 그때 많은 티베트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달라이라마가 정치적 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1959년도에 인도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인도에 가서 망명 정부를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망명을 통해서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 다람살라라는 곳에 망명 정부를 세워서 지금 1959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60년 넘죠?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1980 몇 년도죠? 뒤에 가면 자료가 있는데, 어쨌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그래서 달라이라마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 티베트가 이제 중국의 나라를 빼앗겨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라이라마는 정치적 지도자이면서도 또한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그런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교훈적인 가르침과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로 인해서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크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이제 이렇게 티베트 불교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티베트 불교에 귀의하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를 믿는 많은 서양인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티베트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학문적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도 나올 텐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티베트 불교에 감화되어서 승려가 된 그런 서양인들의 모습을 자료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티베트 불교와 관련해서 이제 과학, 뇌과학이라든지 의학 등등 여러 가지 학문적 교류를 하면서 이제 이런 실험하고 있는 모습들도 이렇게 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다음에 보이는 7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거기에 성의 모습이, 여기 성의 모습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달라이라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정치적, 그 다음에 종교적 지도자였죠.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주석하였던 그런 궁, 우리로 얘기하면 왕궁 같은 건데요. 포탈라 궁이라고 있습니다. 그 포탈라 궁의 정경이에요. 좀 신비롭게 보이는 그런 정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문화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 그리고 티베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 철학적인 부분, 티베트 불교 안에서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또 과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우리는 이제 현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주목받고 있는 티베트 불교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러한 티베트 불교로부터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러한 것으로 아마 그러한 수준의 내용들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8페이지에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티베트 불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초기 불교, 그 다음에 현교, 밀교. 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초기 불교, 현교, 밀교 이런 용어들도 아마 생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본 수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티베트 불교는 뭐냐면 인도 불교예요. 물론 불교라는 것 자체가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이죠. 한국에도 1600년 이상의 불교 전통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 본래의 고유한 전통, 그 종교 전통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1600년, 700년 전에 유입된 외래 종교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인도의 전통에 근거해서 8세기, 그 다음에 12세기에 걸쳐서 전해진, 그리고 그 티베트라는 세계의 고원, 티베트라는 그 지역에서 꽃피운 그런 불교가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래서 8세기부터 12세기에 거쳐서 인도 불교를 그대로 계승하죠. 지도를 아마 하나 보면 똑같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두 번째 자료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아마 화면에 지도를 하나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티벳, 인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네팔이 물론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긴 하지만 티베트와 인도는 접경 지역도 있고 굉장히 가까운 바로 옆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불교가 들어올 때 인도와 한국이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다면 티베트의 불교가 전래될 때는 바로 직접적으로 굉장히 지리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오랜 한 수세기 동안 이렇게 불교가 계속 유입되고 그렇게 활발하게 그 다음에 전래되고, 그리고 전래된 그런 인도 불교를 1000년 이상 계승해서 실질적으로 그 인도 불교의 본래의 어떤 전통들, 그런 계보들을 아주 잘 그렇게 이어 계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도에서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익히 설명드렸지만 해발 3,500m 이상이면 굉장히 고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고산 지역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가 인도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흐트르지 않고 굉장히 고이 잘 간직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지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현대의 무기들이 개발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침략을 받긴 했지만은 옛날에는 중국의 고산이어서 막 가다가 고산병 걸리고, 그래서 뭐 주변의 침략이나 이런, 물론 내부적으로는 티벳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뭐 우리도 삼국시대와 그 다음에 통일 신라시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여러 이제 작은 어떤 지역 국가로 이렇게 세분화되고 서로 이제 싸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리고 통일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티벳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통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주변국으로부터의 침략이나 전쟁은 의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물론 전승된 것이긴 하지만 전승된 그들의 어떤 독보적인 문화나 정신을 굉장히 고스란히 계승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티베트 불교가 그렇게
천년 이상의 그 인도 불교를 잘 계승해서 오다가 이 티베트 불교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침략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침공으로, 공산주의니까 더 이상 어떤 종교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신앙의 자유가 없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자신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억압받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 땅을 떠나서 이제 자유로운 인도로 망명하게 되죠.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1959년도에 인도로 이제 망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험난한 히말라야 설산을 넘어서 인도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로 망명하고 자신들이 처한 그런 처지,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티베트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긴 그런 자신들의 그런 처지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면서 더불어 세계인들에게 알려진 것이 바로 이 티베트 문화, 정신문화, 바로 티베트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가치라는 것은 뭐 기존에 이렇게 한국이나 뭐 대만, 중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졌던 그런 불교,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티베트 불교에 대한 가치는 이미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티베트 불교의 그런 가치는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냐면, 물론 지금 한국도 굉장히 어떤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물론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일찍이 이제 동양보다 과학 기술이나 현대의 물질 문명의 그런 어떤 정점, 경험을 했던 그런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티베트 불교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물론 서양 사회는 우리랑 굉장히 다른 그런 사회죠. 일찍이부터 이제 물질의 가치에 대해서 산업화를 통해서 물질의 가치에 먼저 눈을 뜨고,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은 기존의 그 서양의 종교들을 갖고 있었죠. 이제 천주교라는,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서구에서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과 현대 물질 문명의 정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어떤 가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각광받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동양의 어떠한 그 철학과 동양의 어떤 종교가 사상이 티베트 사회에서,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이제 굉장한 어떤 열광과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우고, 또 이제 그것을 우리 이 현대의 어떤, 그러니까 서구 사회와 유사한 어떤 길을 갖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도 유익한 어떤 가치로서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티베트의 어떤 불교를 소개하는 것이고, 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베트 불교가 서구에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 비과학적이라든지 비논리적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터부시되거나 부정될 수 있는데, 티베트 불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구에서 티베트 불교가 이렇게 그 각광받는 이유는,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래서 어떤 지적이고 논리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맥락에서
이 티베트 불교가 이해되고 또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서구 사회에서 굉장한 어떤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그 종교적 역할 이상의 것을 티베트 불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티베트 불교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티베트 불교를 소개하기 위해서 고안된 강의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고 이러한 그 티베트 불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티베트의 지혜와 명상이라는 수업이 어쨌든 그 한 학기에 이제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식 위주의 이제 위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열어놓겠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 그 자료들을 보시면 강의 일정들이 나와 있어요. 강의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강의 일정들을 보시면 첫째 주는 티베트의 지혜와 명상 강의 소개 인트로덕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주는 티베트 불교와 이제 본격적으로 티베트 불교가 어떠한 것인지 물론 티베트 불교를 한 학기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는데 인도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략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어쨌든 두 번째 주에는 티베트 불교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티베트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가장 어떤 큰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달라이라마라는 분이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와 달라이라마에 대한 소개를 다음 온라인 강의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환생. 티베트 불교 아까 이제 티베트 불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생입니다. 환생이라는 것은 생을 바꿔서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죠. reincarnation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세 번째 주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티베트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불교의 기본적인 이제 철학들에 대해서 또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주부터 여기 이제 다른 뭐 교양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와 인간이라는 교양 과목을 아마 들었다면 사성제 혹은 사제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부터는 불교의 네 가지 진리, 여기에 Four Noble Truths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성제에 대해서 몇 주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에는 사성제에 대한 개요에 해당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주에는 이제 네 가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바로 고성제, 고성제 무슨 뜻이냐면 고통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여섯 번째 주에는 두 번째 진리 바로 집성제. 집은 고통의 원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카르마, 업과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번뇌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2주 동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성제를 하면 고성제도 한 2주 동안 다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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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의,
다루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4, 5주 모두 고성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 6번째 6주차에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다루고, 그 중에 첫 번째 카르마, 그 다음에 7번째 주에는 7주째에는 번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8주째는 미들텀 이그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이거는 중간고사죠. 그래서 8번째 주에는 아마 중간고사가 돼서 한 주 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9주째는 마지막, 첫 번째가 고, 두 번째가 집, 세 번째가 멸, 네 번째가 도입니다. 그래서 9주째는 멸과 도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 주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주는 마음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마음의 본성과 그 다음에 선한 마음에 대한 내용들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주에는 명상하는 방법 있죠. 여기 이제 영어로 써져 있긴 한데요. Transforming the Mind Through Medit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아마 한 주에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1번째 주에는 명상을 통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12번째는 티베트의 보물, 티베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그런 보물, 유산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12번째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는 또 이제 조금 불교 용어 생소한 단어이긴 할 텐데요. 보리심과 육바라밀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주에는 티베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15번째 15주에는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해서 전체 일정은 15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에 16페이지이네요. 자료에 보면 이제 이 강의가 어떻게 이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그 이외에 이 강의를 평가하는, 강의를 듣고, 강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적 평가죠. 이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성적을 내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성적을 내는 기준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은 70%가 시험, 필기 시험이죠. Middle Term and Final Exam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중간고사, 중간고사 35%, 그 다음에 기말고사 35% 해서 총 70%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출석은 15%,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스커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커션 없고요. 수업 태도를 볼 겁니다. 그래서 수업 태도는 거의 다 대부분 만점을 받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태도가 나쁘거나 상대방에게 수업의 흐름을 깨거나, 그 다음에 수업을 방해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태도 점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마 그것을 직접 보고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포트 점수가 한 10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어떤 성적의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적을 좋은 성적을 받는데 조금 이제 치열해질 것이고, 근데 기존에 이렇게 보면 가장 이제 좌우되는 것이 아무래도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예요.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때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잘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판가름이 나냐 하면 출석 점수. 네, 출석 점수로도 판가름 나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레포트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과제물을 제출하는 뭐 10점이니까 뭐 만회하면 되지, 제출 안 해도 되지 하는데, 그 10점으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성적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나중에 레포트를 좀 부실하게 썼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점수 자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지금까지 이번에는 레포트를 좀 더 쓰는 거를 다르게 할 건데, 기존에는 이제 동영상을 보고 이제 레포트를 제출하는, 그러니까 리뷰를 쓰는 것이죠. 어떤 티벳 불교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감상을 쓰는 것을 이제 과제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자신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동국대학교 내에서 시스템이 있어서 이 클래스에 자신이 쓴 글을 올리면 기존에 썼던 글과 이제 얼만큼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표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은 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기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포트의 내용을, 주제를 좀 바꿔볼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또 이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은 성적에 대한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에서 아마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35%, 그 다음에 기말고사 35% 해서 총 70점이고요. 그 다음에 출석 15점, 그 다음에 수업 태도 5점, 그 다음에 리포트시 10점 만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이제 성적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성적에 대한 어떤 기준,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이 수업에 교재가 있느냐 없느냐 많이 물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업에 대한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가 여기 근데 영문이에요. 영어 책입니다. kindness라고 되어 있죠. kindness, clarity and insight라고 스노우라인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2013년에 출판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PDF 영문 PDF를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셔도 좋고,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Kindness, Clarity and Insight라는 그 책에 몇 차트가 있어요. 몇 장이 있고, 그 중에서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정리해서 자료화하고, 또 매번 수업 전에 아마 그 자료들을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굳이 교재를 보지 않아도 제가 이제 요약 정리한 자료들만 봐도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들으면 이 수업을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원본을 보고 싶다, 영역본 원본을 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제가 이 클래스에 올린 이 Kindness, Clarity and Insight라는 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교재이고요. 지정된 주교재이고, 그 다음에 부교재를 보면 역시 2013년도에 김영사에서 이제 출판된 달라이라마의 종교를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역시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부교재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트 불교가 서구에서 굉장히 큰 주목과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 서양의 역사 속에서 이제 유럽사이죠.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서양사에서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또 티베트 불교의 위상,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프레데릭 르누아르라는 프랑스 분이 저술한 불교와 서양의 만남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그 세종서적 출판사가 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아마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13년도에 그 김영사에서 출판된 책이랑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출판된 불교와 서양의 만남이라는 책은 아마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을 겁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책들을 참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교재는 이제 이 클래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티베트의 지혜와 명상이라는 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 티베트의 티베트의 지혜와 명상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수업인지,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난 후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직접 만나서 이제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도 받고 해서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업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수업에 대한 뭐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언급은 했었는데, 티베트 불교가 서양에서,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달라이라마라는 분입니다. 지금 자료의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 이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His Holiness 달라이라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달라이라마라는 분은 정신적인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낀 정치 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티베트는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종교적인 나라여서 그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난 어떤 분이 정치적인 어떤 권력, 이제 최고의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서 나라를 운영하고 지배했었던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이 티베트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있지 않은 그런 재정치의 어떤 사회의 구조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최근에 티베트, 물론 지금은 티베트도 그러니까 망명정부이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어떤 방식들을 선택해서 더 이상 달라이라마는
정치적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모든 권력을 이제 위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정치적 지도자는 아니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달라이라마라는 분이 이제 종교적인 역할, 그래서 제목도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라이라마라는 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티베트 불교를 서양에 가장 크게 널리 알린 가장 큰 공헌을 역할을 하신 분이고 또한 그 달라이라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 그러니까 옛날에 그 뉴욕타임스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로 선정이 됐었죠. 여러 차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자료, 두 번째 페이지,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달라이라마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여기 티베트어도 써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달라이라는 말은 사실은 바다라는 뜻의 몽고라라고 해요. 그리고 라마라고 하는 말은 이제 스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같은 그런 큰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스승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다와 같은 지혜를 가진 스승이라는 뜻으로 달라이라마라는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달라이라마라는 분을 살펴보면 1935년 암도 현재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트 영토가 중국에게 모두 점령당해서 식민지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이제 칭하이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에서 지역 구분을 하자면 암도 지역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농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이제 어릴 때 이름은 하모든룩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4살 때 집사대 달라이라마로 추대되었죠. 인정되어서 1940년에 즉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51년까지 티베트의 정치 종교적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달라이라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좀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달라이라마라는 분이 1935년에 암도 지역에서 태어나서 4살 때 집사대 달라이라마로 이제 인정되어서 1940년에 즉위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환생을 해요. 환생을 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러니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하여튼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체는 모두 다시 태어난다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이 이제 불교로 얘기를 하면 이제 내적인 어떤 수양, 그 다음에 고도의 정신적인 어떤 수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이 다음 생에 어떤 곳에 태어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는데, 그래서 달라이라마라는 존재는
많은 티베트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전생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한 존재였고 이 존재가 거듭거듭해서 이제 자신과 인연이 있는 그런 특정 지역에 계속 태어나기를 원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환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4대 달라이라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4번 환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4대 달라이라마로 인정되었다 했는데 13대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시 태어나겠다 라고 물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아이를 찾는 조사단이 꾸려지게 된다. 근데 물론 그 티베트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3페이지에 자료에 보시면 티베트가 엄청 큰 나라예요. 대한민국보다 수십 배까지는 안 되나요? 수십 배 되겠다. 하여튼 굉장히 큰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 찾겠어요? 뭐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또 이제 달라이라마와 관련된 영상이나 영화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티베트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수행자가 죽을 때 다음 생에 내가 어떤 곳에 태어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거나 그 징후가 되는 어떤 표식 이런 것들을 남기기도 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스승의 후신을 찾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단서를 가지고 이제 태어난 아이를, 그러니까 스승의 환생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쯤에 그 환생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한번 우리가 볼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라이라마 역시 여러 가지 어떤 표식 징후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서 새로 환생한 14대 달라이라마를 찾기 위해서 조사단이 꾸려지고 그 조사단이 14대 달라이라마가 태어난 농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조사단은 그냥 순례객, 여행객으로 가장해서 막 떨어서 하게 와 우리가 찾는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암행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객으로 가장한 조사단이 달라이라마가 태어난 그런 암도 지역의 농가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달라이라마를 새로 태어난 달라이라마의 후신 새로운 아이를, 환생자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달라이라마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많은 조사와 면밀한 어떤 검증 과정을 통해서 4살 때 14대 달라이라마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것이 1940년대 이분이 14대 달라이라마이다 라고 그 즉위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1951년까지 이제 티베트의 정치 종교적 수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해오다가 1959년도에 중공군이 완전 티베트를 점령하고 침공이 극대화되면서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치적 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로 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959년에 중국의 침략과 인권 침해 행위에 반발하여
인도로 망명했다라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밑에 인도의 다람살라의 중앙 티베트 행정부, 티베트 망명정부라고 합니다. 를 수립해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구심점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셨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제 소개를 잠깐 했을 때 제가 인도에서 티베트 불교를 13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공부했던 곳이 바로 인도 다람살라입니다. 다람살라는 어디냐면 북인도에 있어요. 북인도에 인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어쨌든 달라이라마도 계시고 달라이라마가 이끌었던 티베트 망명정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제치하에 있을 때 뭐 상해 임시정부 뭐 이런 것들 수립했었던 것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어떤 그 중국의 침략과 그 다음에 중국의 침략과 더불어 티베트인이 100만 명 이상 학살돼요. 그래서 대량의 그 유혈 사태, 대학살이 있었죠. 그래서 100만 명, 1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죽였어요. 중국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달라이라마는 중국의 침략과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이런 것에 반발하고 또 그에 대한 자국민들 자신들의 어떤 처지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반발을 하지만 그 반발이 어떤 폭력적인 형태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 그리고 중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결과로 198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은 불교의 어떤 정신,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철저한 비폭력 독립운동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티베트 독립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외교적 활동이었고,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의 종교적인 지위를 활용한 이런 활동들이 티베트 문제를 국제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얻으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에도 달라이라마는 자국의 어떤 그런 처지를 알리고 그런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 비폭력과 그 다음에 불교의 어떤 자비, 사랑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역설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가르침들을 주시면서 그래서 더욱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달라이라마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더욱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티베트의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를 상징하는 인물로 각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2011년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전이죠. 8, 9년 전에 당신이 어떤 제가 당시 다람살라에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2011년에는 정치적인 권력을 모두 이제 이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정치적인 어떤 자리에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2011년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2003년도에 달라이라마 한국 통역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2014년까지 달라이라마의 공식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법회나 일정에서 이제 한국 통역관으로 또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2011년도에 달라이라마께서 정치적인 권력을 이양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셨을 때, 그때 많은 티베트인들이 굉장히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그런 우려를 종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그 망명 티베트 대중들을, 민중들을 걱정이 나중에는 이제 좀 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정치적 영향력에서 물러나게 되셨습니다. 어쨌든 그때 얘기를 하셨죠. 당신은 티베트 국민의 보호자이고 여전히 이제 그 티베트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일들을 하겠다. 다만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중심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정체성,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티베트의 정체성과 통합의 상징인 어떤 정신적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어쨌든 이제 달라이라마가 어떤 분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티베트, 우선 티베트를 지도해서 좀 보겠습니다. 티베트를 보시면 한국이 맨 우측에 보이죠. 그래서 중국 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티베트. 중국 안에서 티베트 땅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중국의 거의 3분의 1이 티베트 영토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을 또 이제 중국이 점령해서 중국의 영토로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 기존에는 이제 다른 나라였죠. 티베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은 어쨌든 그 자신들이 그 점령했던 영토가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원래 그 티베트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원래 중국 땅이었다라고 중국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있고 바로 옆에 이렇게 티베트, 옛날에는 토건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토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티베트의 영역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1914년 이전의 티베트 국경이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티베트 자치지구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영토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축소된 형태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네팔 히말라야 산맥을 가려주는 네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티베트 망명 정부 소재지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가 바로 다람살라입니다. 제가 13년 이상 살았던 곳이고요. 여기 인도의 지도를 보면 완전히 북쪽에 해당되죠. 이제 달라이라마가 계시는 이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곳이 북인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티베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알기 위해서는 티베트 근대사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티베트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부터 이제
그 티베트 침략들이 중국의 티베트 침공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그 4페이지에